그러면은 1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까지는 소비자의 어떤 행동의 어떤 소비자 개념, 소비자 행동의 특징, 소비자 행동의 어떤 트렌드, 또 신소비자의 출현들, 그 소비자 행동의 어떤 연구 목적 이런 것들을 좀 훑어봤다라면 이번 시간에 그 소비자 행동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델, 모델을 만듭니다. 그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은 하는 역할이 어떤 이론을 정립하거나 어떤 법칙을 알아내거나 어떤 관계를 알아내는 데서 상당히 디딤돌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본인들이 주장하는 방점이라 해야 되나요? 중요한 어떤 변수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모델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거고요. 모델 하나하나만 설명드리는데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씩 해야 되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고 그냥 그 모델의 어떤 중요한 키워드 정도, 그래서 이 모델이 왜 생겼는지, 전통적인 모델은 뭔지, 또 현대의 모델은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이 도대체 뭘까? 그동안에 그 학자들이 연구한 거를 갖다가 좀 간략하게 묘사하는 거죠. 소비자 행동이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해. 수많은 어떤 변수들이 있어요. 수많은 변수들이 있고,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많은 변수들 간에 또 상호작용 관계를 연결이 돼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겠죠?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는 이런 그 복잡성을 좀 간략하게 묘사라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좀 이해하기, 한눈에 좀 보기 편하게 한 거죠. 그래서 복잡성을 갖다 해결하는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어떤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한번 보게 되면, 첫째, 연구를 위한, 그래서 계속 발전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기준점, 그러니까 중거점, 레퍼런스라 그러죠. 중거점, 중거 체계를 갖다 제시를 해줍니다. 중거 체계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까 변수와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도 해준다 그랬잖아요. 관계와 관계를 변수로 한다. 즉 뭐냐면 어떤 연구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A 변수와 B 변수가 관계가 있다고 하니 그러면은 C 변수하고는 관계가 있는지 를 한번 알아보는 것도, B하고 C하고 관계가 있는데 A하고 B하고 관계가 있고 B하고 C하고 관계가 있다 라고 그 모델에서 나와 있다라면 A하고 C는 관계가 어떨까 알아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중거점 역할을 해주는 게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론 개발, 아까 말씀드린 이론 개발에 혹은 이론 정립에 디딤돌이 된다 그랬죠. 상당히 유용한 것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이 모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데서 상당한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도 지금 모델을 좀 보시게 되면 한눈에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모델의 역할, 어떤 중거점, 다음에 의미가 있는 관계 설명, 이론 개발, 다음에 이제 학습에 뭔가 이제 연구하고 이런 이제 학습에 유용한 도구로서 이용되는 이 모델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뭐에 더 가장 중요한 거냐, 이 마케팅 전략 수립에 상당히 유효한 도구로서 모델의 역할,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모델의 역할이 되고, 그 모델을 갖다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통적 소비자 모델들은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그 다음에 정신 분석, 뭐 이런 몇 가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그 다음에 마샬의 경제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좀 중요한 것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화면에 햄버거를 띄워놨죠. 먹고 싶죠. 예. 먹을 거가 있으면 먹고 싶다. 이게 바로 보는 자극과 반응. 스티뮬러스 리스판스, 그래서 SR 모델입니다. 응? 자극과 반응 모델이 가장 큰 개념입니다. 어떤 자극이 있으면 먹고 싶다라는 자극이, 그러니까는 먹고 싶게 반응이 나타낼 수 있는 자극이 주어지면 먹고 싶다라는 반응이 보여주게 돼서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 모델이다라는 거죠. 이 자극과 반응 모델은 제일 먼저 제시를 하게 된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러시아의 파블로프라는 학자입니다. 러시아의 파블로프. 사실 러시아의 파블로프 학자는 누구냐면 원래는 러시아의 그 동물학자였어요.
동물의 어떤 소화기관을 연구하던 학자였다가 개의 소화기관을 연구하던 중에 발견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반응은 음? 인간의 반응은 연상에서 이루어진다. 즉 인지하거나 학습하는 것들이 다 하나의 연상 과정이라는 거예요. 연상 과정에 인간의 반응을 조건화시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반응은 연상 과정에 의해서 조건화가 되었다. 그래서 조건 학습이라 그래요. 나중에 학습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인간 연상 과정이라는 것에 의해서 인간의 반응이 조건화가 됐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파블로프의 조건학습 아시죠? 개의 이야기. 개는 음식물을 보면 침을 흘리더라. 근데 종소리 치게 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종소리와 음식을 계속 같이 동시에 하게 되죠. 그러면은 무조건 반응이 나옵니다. 무조건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종소리만 듣고도 반응이 본다. 이건 연상의 법칙인 거죠. 연상을 했다라는 거죠. 종을 치니까 음식물이 나오더라는 걸 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흘리게 되는 거죠. 즉 먹이가 있으면 침을 분비하는 무조건 반응을 보이다가 종소리와 먹이를 계속해서 보여줬더니 침을 계속 흘리죠. 나중에는 종소리만 돼도 연상이 돼서 조건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조건화가 된 거예요. 아까 인간의 반응이 조건화가 됐다 그랬냐. 조건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걸 광과학의 현상에 적용시킨다라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멋진 경관을 보여줍니다. 계속. 사실 우리 멋진 경관 기분이 좋죠. 리조트 하나를 브랜드를 갖다 집어넣으면서 멋진 경관을 계속 보내줘요. 리조트와 멋진 경관. 우리 광고에서 많이 볼 겁니다. 하나투어, 무드투어, 어떤 항공사들도 그러고 리조트들도 그러고 멋진 경관에 가고 싶게 만드는 기분 좋게 만드는 것다 브랜드를 같이 집어넣어줘요. 그럼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리조트 브랜드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현상이 되는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자, 기분 좋습니다. 이거 보면. 그러다가 클럽메드라는 브랜드. 전 세계도 휴양지 브랜드죠. 프랑스역 갖다 지금 중국에서 인수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클럽메드만 봐도 가고 싶은 클럽메드 가야지.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클럽메드가 있는 리조트를 가게 되면 주변이 상당히 아름답고 멋있는 이런 경관을 갖게 되는 거죠. 요거에 예를 들자면은 왜 효리가 김효리인가요? 이효리인가요? 배우 유명한 효리 있죠? 배우가 아닌 가수죠, 가수. 예전에 소주 광고에 가장 오랫동안 한 친구가 이효리입니다. 이효리 씨였는데 이효리 씨 하면서 소주 광고를 참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 나중에 이효리만 봐도 소주가 생각나게 하는 거죠. 마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효리가 소주가 되게 많이 먹는 친구로 알려져 있죠. 많이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됐건 그것이 이 조건 학습을 이용한 또 마케팅 전략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과 반응 모델링은 자극을 보여주면 반응이 된다. 근데 이 모델의 한계점이 있죠. 복잡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부족합니다. 동일한 자극에서 꼭 동일한 반응이 나오진 않죠. 예? 서로 다른 자극이 동일한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동일한 자극에 또 다른 반응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햄버거 보여드렸잖아. 롯데리아 햄버거였습니다. 롯데리아 햄버거 딱 보여주면 우리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사 먹지 않죠? 저는 개인적으로 버거킹을 좋아하니까 버거킹 가서 사 먹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사 먹겠죠. 그렇죠? 저는 버거킹의 와퍼를만 주로 먹는 타입이라 그거 가서 먹게 되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버거킹에서 와퍼 같은 걸 먹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햄버거라는 롯데리아 햄버거를 보여줬지만은 반응은 저는 롯데리아 가서 원래 롯데리아에서는 자기네 와서 먹게 만든 거지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전 다른 반응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한계점이 뭐라 그랬어요? 한계점이 복잡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가 좀 부족했어요. 동일한 반응에 다른 반응인데 동일한 자극에 다른 반응들이 나오고 서로 다른 자극에 동일한 반응이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이거를 갖다 좀 발전시킨 게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모델이죠. 이건 작은 반응의 모델을 갖다 보완을 한 겁니다. 작은 반응의 모델을 보완했다. 이건 블랙박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블랙박스 개념을 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극 변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관련된 자극이 가격, 광고, 서비스 해가지고 뭐 가족이라든가 중고 집단, 사회계층, 내가 소외되어 있는 뭐 주변의 상황적인 변수들. 이거 자극을 시킵니다. 나한테 욕구, 무언가를 하게 하는, 무언가를 사게 하거나 구매하거나 먹게 하거나
이동하게 하는. 근데 이것은 중간에 블랙박스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막 여기서 뒤섞이게 되는 거죠. 섞여 가지고 나중에 반응이 나온다는 거, 소비자 행동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반응이.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블랙박스의 역할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이 블랙박스가 아까 인간의 복잡한 행동, 즉 동일한 자극이라도 서로 다른 반응이 나오기도 하고 서로 다른 반응이라도 동일한 자극이 나오는 것이 이 블랙박스 안에 있는 매개 변수에 의해서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다. 이거는 특히 설명할 수가 없다. 추상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라고 하는 거죠. 블랙박스는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저기 뭐야 관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정만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라는 이름을 집어넣어서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경제 모델, 이코노믹 모델인데요. 이 이코노믹의 모델의 가장 기본 것은 기본이 뭐냐면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내리는 거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경제 모델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경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긴 기본 과정이 있어요. 소비자 욕구는 무한이다. 채울 수 없다. 근데 만족을 최대한 한정된 예산에 최대한 된 예산을 배분을 한다. 그다음에 개인의 선호도는 독립적으로 발전하고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품의 효용 만족도에 완벽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서 지배가 된다. 여기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란 뭐죠? 내가 만족을 취하면 그 다음부터 그 만족도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요게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마약이 그렇다는 거죠. 처음엔 좀 자극이 약했지만 그 다음 가면 갈수록 자꾸만 자극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엔 끊을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왜? 만족도를 채우려면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족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점점 줄어든다는 거. 똑같이 계속 반복을 되다 보면 만족도가 뚝뚝뚝뚝뚝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여튼 가격은 구매 결정하는데 유일한 측정치다.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것도 좀 저기 문제가 되는 게 가격 구매 결정을 하는데 가격 갖고선 우리가 결정하나요? 그건 아니죠. 다른 것 갖고도 구매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죠. 여튼 이 이론의 한계점을 그 자체에 갖고 있어요. 가설 자체의 비현실성이죠. 가정들이. 이 가설들이 다 비현실성을 좀 가지고 있다. 최저감보단 만족안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 최저감이 아니라 우리는 만족하는 사람, 만족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최저감이 아니라는 거죠. 충동 구매라든가 비계획적 구매 행동은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이 경제 모델에서 마샬 경제 모델은 또 그것 하나 이제 예가 있는데 마샬 경제 모델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 모델을 갖다 하나 사례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이거는 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나오는 얘기가 대체제, 보완제, 열등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책에는 없는 얘기지만 살짝 알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만 반복해 드릴게요.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 제품의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는 증가한다. 제품의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는 증가한다. 맞죠? 대체제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가 감소한다. 대체제 가격, 대체제가 뭔지 아시죠? 그다음에 보완제 가격이 낮을수록 제품의 수요는 증가한다. 보완제 가격이 낮을수록 수요가 증가된다. 열등제가 아닌 경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다. 촉진 활동에 따라 지출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수요는. 이런 얘기죠. 요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삼성과 애플은 대체제죠. 응? 내가 아이폰이 없으면 갤럭시 쓰고 갤럭시가 없으면 아이폰 씁니다. 서로 경쟁 관계라는 거죠. 효용은 동일해요. 효용은 동일하잖아요. 사용하는 게 불편할 뿐이지. 서로가 다르니까. 그쵸? 콜라와 사이다. 밥과 빵. 아까 그랬어요. 대체제가 싸지면 수요가 감소되죠. 애플이 싸지면 갤럭시 안 쓰고 아이폰 쓴다. 사이다가 되게 싸면 콜라 안 먹고 사이다도 먹는다. 빵이 엄청 싸면 밥 안 먹고 빵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보완제. 보완제는 가격이 싸지면 보완제가 싸지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보완제는 뭐예요? 피자와 콜라, 햄버거와 콜라. 그다음에 뭐예요? 빵과 잼. 그다음에 맥주와 치킨. 다 보완제입니다. 콜라가 싸지면 피자도 많이 먹게 돼요. 피자가 싸지면 콜라도 많이 먹게 된다는 거. 서로 보완을 해주는 건 관계라서. 그다음에 정상제와 열등제가 있습니다. 정상제, 실질 소득이 증가되면 여도 증가가 돼요. 양주나 외제차. 즉 정상제와 열등, 양주와 소주가 비교를 했을 때 양주가 정상제고 열등제는 소주가 좀 밀린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제는 올라가고 열등제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한 게 마샬의 경제 원칙입니다. 근데 경제 원칙 중에 한 사례예요. 그래서 잠깐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 소비 모델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모델입니다. 이 프로이드 이 양반은 원래는 의사예요, 의사. 의사를 하다가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정신과 의사를 하다 환자들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응? 이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고 무의식적인 동기에 의해서 반응을 보여주는 게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 무의식이 바로 비합리성. 행동 자체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힘든 것들이 보면 도대체 왜 이런 행동들을 하지? 의사 시절에.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기다 보니까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봤더니 무의식 쪽에서, 즉 심리학 쪽으로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이 학자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강조한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인간의 심리는 본능적인 충동, 이드와 자, 초자, 이거의 갈등에 의해서 인간의 심리가 결정되고 성격이 결정이 된다는 건데, 나중에 학습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는 인간의 행동을 아주 정확히 이해하기 곤란하다. 왜? 무의식이었으니까. 우리가 무의식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하기가 곤란했고, 또한 그 의사로서 환자들을 관찰했던 거죠. 주관적인 측정으로서 관찰한 겁니다. 주관적인 감정으로서 계속 관찰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모델의 어떤 이론으로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정통적 소비자였던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상당히 유명한 모델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모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왜? 이거는 위계 질서를 가진 거죠.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다음에 사회 소속의 욕구만, 자, 마지막에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의 단계별로 올라간다. 뭐 욕구의 5단계설, 그것을 수정해서 욕구의 7단계설 이렇게 만들어진 이론인데 이게 소비자 행동에서도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책에는 없어서 잠깐만 훑어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론도 이론적 근거는 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통적 소비자 행동의 모델이다. 근데 전통적 소비자 행동의 모델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서술적 이론이에요. 버벌 세어리라고 서술적인 겁니다. 어떤 실험을 제대로 하거나 그 테스트를 하거나 이론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서술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비자의 본질에 단편을 갖다 잘라서 한 부분만을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인 시작서부터 어떠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어떠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구매는 어떻게 됐고 사후에는 어떻게 되더라 뭐 이러면서 포괄적으로 진행된 건 없다라는 거죠. 그 순간 단편적인 기술만 했다는 것이 전통적 소비자 모델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적 소비자의 모델의 특징이 뭐냐? 첫째가 포괄적으로 했다. 가장 큰 특징이 이겁니다. 포괄적으로. 소비자 행동을 유발 과정, 소비자 행동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줬다라는 것이 현대적 소비자 행동의 모이다. 이거는 도형이나 그 기호나 도형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호, 도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 모델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좀 구경하기가 이해하기가 쉽게 했다라는 거죠. 이런 기호나 도형을 좀 많이 사용했고요. 이 현대는 단순한 경제적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심리적, 정신분학적, 사회심리학, 사회적 제 측면에서 모든 관련된 요소를 갖다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을 갖다가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에 대표적인 가정 모델은 하워드 세스의 모델과 EB의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사결정 과정이 만들어지는 게 현대의 그 소비자 행동 모델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욕구가 인식이 되고 정보를 탐색하고 구매 전에 대안을 평가를 내리고 구매를 선택하고 구매 후 평가를 내린다라는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을 갖다가 여기 뭐냐 이 의사결정 과정의 모델을 만들어냈죠. 현대 소비자 행동 모델을. 자, 첫 번째 하워드 세스의 모델입니다. 이 하워드 세스의 모델의 특징인데 이 제가 모델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모델을 보면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좀 쉽게 나름대로 해드릴 테니까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정도 생각만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델보다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은 EBM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런 거 있구나 정도 알고 계시고요. 다음 모델에 좀 더 다음 모델은 좀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입! 2단계는
이 하워드 세스의 모델의 특징은 투입이 되고 지각이 구성되고 학습이 구성되고 산출이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투입은 보통 상징적인 변수와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변수와 상징적인 변수 두 가지를 크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사회적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 변수. 이 모델에서 사회적 변수까지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걸 자세하게 좀 더 영향력이나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결되지는 않았고요. 어찌 됐건 투입이나 자극이에요, 자극. 욕구를 유발시키는 자극. 무엇을 사게 만드는 자극. 이런 자극을 주는 것이 크게 실질적인 변수, 품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어떤 이용 서비스라든가. 근데 상징적인 건 또 뭐죠? 가격이 차지하는 게. 이게 명품에 관련되죠.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런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변수는. 세 번째는 사회적 변수에서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입이 되게 되면 지각 구성과 학습 구성이 이루어지는 가설적 구성 개념으로서 두 번째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정보 처리와 의사 결정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좀 복잡해. 마치 하나의 블랙박스처럼 돼 있죠? 블랙박스 모델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 가설적 구성 개념인데, 왜냐 여기는 측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설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추상한다라는 거예요. 추상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측정이 힘들다. 그래서 정보를 탐색을 하게 되고 자극이 교란된다. 그 뭐냐면 이 자극이 들어온 자극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면, 제대로 해석을 못할 경우에 교란이 되게 돼서 사라지기도 되게 되죠. 여튼 이렇게 돼서 환기를 시켜줘서 주의에 결정이 되고, 여기서 또한 잘못하게 되면 지각적인 편견도 발생이 된다. 이 지각의 편견, 지각의 왜곡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러한 지각 구성 개념과 또 하나는 학습 구성 개념으로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가설적 구성 개념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이 정보 처리와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습 구성 개념은 좀 저기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인 거죠. 태도, 어떤 동기, 평가 기준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의 경험이라든가 가지고 이 정보 지각 구성 개념에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지각적 편견이 될 수도 있고 자극의 교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평가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 상표를 이해를 하고 이걸 사야 된다는 동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태도, 호감도가 형성이 돼서 의도, 구매 의도, 했던 행동의 의도에서 구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은 주의와 이해, 태도, 의도, 행동으로서 이어지는 거죠. 주의, 내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 상품의, 제품의 브랜드를 이해를 하고 좋은 호감도가 좋은 태도가 형성이 되면 구매를 할 의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 구매를 갖다가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워드 세스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델을 보게 되면 이 외생 변수라고 해서 모델에서 그 연구자들은 이 설명을 해줘요. 외생 변수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는 투입과 내생 변수와 산출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지만은 외생 변수를 하나를 만드는다. 외생. 밖에서. 그러니까 구매의 주요 요소. 이건 관여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관여도가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관여도라는 것은 관심의 정도입니다. 내가 갖는 관심의 정도. 그거는 구매의 중요성이 되겠죠? 그 구매의 중요성에 따라서, 그다음에 소비자의 성격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의사결정 과정이나 정보 처리가 바뀔 수가 있겠죠? 다음에 시간의 압박이 되었을 때, 시간에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이 빨리 당장 해야 되는지, 내일 해야 되는지, 모레 해야 되는지, 이게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은 달라지겠죠? 다음에 자금, 나의 예산이라든가 어떤 조직, 내가 속해져 있는 조직이라든가 사회 계층, 문화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요거를 외생 변수로 놔뒀습니다. 모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모델에는 집어넣지 않고 외생 변수라 해서 설명만 넣어준 모델이 하워드 세스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데서 투입 요소, 추상적 개념, 내생 변수, 산출 요소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요소, 구성 요소로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기 설명해서 자세하면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이 모델의 그대도 특징이,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가장 큰 특징. 최초로 포괄적인 소비자 행동 모델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하워드 세스의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최초로 포괄적인 소비자 행동이었다라는 것이 이 하워드 세스 모델의 상당히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단점은 마찬가지. 모델은 항상 단점을 많이 갖고 한계점이 항상 존재를 합니다. 뭐 많든 적든.
아까 했지 어느 때 특정 현상이 중요한지는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설명하기가 좀 힘들다. 그다음에 집단적인 건 개별적인 거는 충분히 설명이 가는데 집단적인 거는 복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다음에 서로 상이한,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대안 간의 의사결정에도 적합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은 갖고 있다. 어느 모델이든 그들한 한계점은 항상 갖고 있거든요.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퍼펙트 할 수도 없고 인간의 거기 현재 그 소비자 행동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퍼펙트 완벽하게 할 수도 없지만 이런 한계점을 항상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보여드리는 저기 뭐야 모델은 EBM 모델이라고 합니다. 현대 그 모든 소비자 행동론 책을 보게 되면 다 EBM 모델을 갖다 바탕으로 설명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 EBM 모델은 좀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실 겁니다. EBM 모델은 일단 소비자 행동을 포괄적으로 행동해 마찬가지로 해요. 현대 소비자 행동의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 그랬죠. 포괄적으로 접근했다. 하워드 세스가 최초로 했고 계속 현대적인 행동들은 이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델의 특징이 구매 형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 거예요. 과정에. 그래서 행동 과정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프로세스가 된 거죠. 전체적인 프로세스. 포괄적이니까 당연하겠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행동 과정 모델이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이 동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결정을 내릴까? 왜 구매를 할까? 이런 식의 그걸 해줬지만은 이 EBM 모델은 행동 과정의 모델을 갖다가 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프로세스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EBM 모델의 모습입니다. EBM 모델입니다. 자극, 자극 주고 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고 구매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갖다가 합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EBM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럼 투입은 뭐냐? 작은 마케팅 정보들. 오직 그 마케팅 정보만이 자극은 아니고요. 여기 모델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 마케팅 정보도 있지만은 친구의 자극, 어떤 뭐 굳이 여행 상품으로 표현한다면 여행사의 광고도 있겠지만 여행사의 추천, 또 친구, 가족들, 그 사회의 열망, 이런 사회적 열망, 즉 요게 아, 의사결정에 관해서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보면 상황적인 요인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도 문제가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극에 따라서도 문제가 인식이 되지만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극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노출이 돼요.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갑니다. 마케팅 광고에서 자극을 받게 되는데, 자,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정보 처리 과정을 보게 되면 노출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출근이 아니죠? 학교 오는 길, 혹은 집에 가는 길, 방과 후 집에 가는 길이라든가 중간중간에 어떤 행동을 취할 때 그다음에 주말에 휴일날 이동을 할 때도 많이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노출돼 있어요. 광고에. 네? 마케팅 자극에 항상 노출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다 기억하죠? 기억하죠? 아니죠? 전혀 기억을 못 합니다. 단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는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어텐션이 됩니다. 이게 어텐션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 내가 원했던 항상 기대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그 상품 브랜드 그 브랜드의 광고 같은 문구 텍스트 이미지를 이해하고 정확히 지각을 하게 되죠. 그럼 그거를 수용을 합니다. 그럼 보유를 해야 되겠죠. 어디에다가 기억장치에다 딱 보고를 합니다. 그런 것이 요것이 보유가 되게 되면 문제 인식, 욕구가 유발하게 돼요. 내가 무언가를 사야겠다. 내가 무언가를 구매를 해야 내가 무엇인가를 먹어야겠다라는 욕구를 갖다가 인식하게 돼 욕구 유발을 하게 돼요. 그런 욕구 유발을 하게 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는 이제 구매 의사 결정 단계라는 거죠. 욕구를 갖다가 인식할 때 문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무슨 단계를 거쳐? 우리는 거의 99.9% 정보 탐색을 합니다. 음? 나중에 정보 탐색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관여도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 그러한 것도 설명할 시간 나중에 할 거고요. 정보 탐색을 하는데 이 정보 탐색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그 기억 장치 속에 나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의 데이터를 한번 훑어봅니다. 그게 내부 탐색이에요.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여기 정확하게 이 케이스에 맞아 들어가지 않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외부 탐색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네이버, 여러분이 사랑하는 네이버. 어?
그런 데 가서 딱 치죠. 이 동네 가장 맛있는 게 뭘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 그래서 외부 탐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 탐색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겠죠. 이것도 저것도. 이 대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죠. 신념, 태도, 의도. 신념이 뭐죠?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치관. 우리 소비자 행동들 개별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가치관이 태도가 맞아 들어가게 되면 호감도 형성, 태도가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럼 태도가 형성이 되면 구매를 해야겠다라는 의도, 의향이 형성이 되면 구매를 하게 되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서 우리는 사후 평가를 해요. 그렇죠? 사후 평가를 해서 만족이냐 불만족이냐를 나오게 되죠.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가죠? 다시 한번 외부 탐색으로 가요. 불만족했으니까. 불만족했으니까 외부 탐색으로 들어가게 돼요. 불만족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만족하게 되면 다시 돌아서 기억 장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만족하게 되면 신념이 완전히 확고하게 돼요. 만족했으니까 맞아. 역시 나의 가치관이 맞았어. 라는 것은 신념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완전히 신념이 형성하게 돼요. 그 가치관이 있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거고요. 이런 것에 또한 진행되는 것에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보통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 그 다음에 상황적인 요인은 개인적인 학습 동기 개선, 라이프 사이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인, 그 다음에 상황적인 요인, 그 상황에 처해졌을 때 구매를 해야 될 상황이 됐다. 아니 주변에서 많이 추천을 해서 마치 사지 않으면 안 된다. 구매하지 안 된다. 참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상황적인 요인들이 벌어지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 행동 모델의 중요시하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EBM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EBM 모델은 엥겔과 블레겔, 미니어드라는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것 자체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에는 콜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만들다가 여러 차례 수종 관계에 거쳐서 콜라라는 사람은 빠지게 되고 미니어드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엥겔, 블랙의 미니어드 해가지고 EBM으로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이 모델 가장 큰 특징은 뭐죠? 변수들을 갖다가 다 통합했죠. 가지런하게 정리해버린 겁니다. 모든 변수들, 이 변수들이잖아요, 다. 이런 변수들을 갖다가 구매 의사 결정에 변수들을 갖다가 그 관계를 설정을 딱 해준 거예요. 관계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동안에 이 변수들은 다 찾아냈어요. 많은 학자들이. 근데 서로 연결시키지 못했죠. 많은 학자들이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 이벤 모델은 그런 변수들, 실증, 검증이 돼.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변증된 변수들의 관계를 통합하여서 모델화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다른 뭐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기도 하지만은 관계를 통합하여서 모델하였다라는 것이 이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이라기보다 뭐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델도 마찬가지로 한계점은 있습니다. 모든 모델을 완벽하실 수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특정 변수가 어떤 다른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일이 다 설명은 없습니다. 영향력, 강도, 그 세기 어떻게 발행이 되는지 강도가 더 센 건 낮은 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그걸 최근에 이제 지금 현재 현대에 있는 학자들이 많이 계속 이 연구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속속 발표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모델을 뛰어넘는 모델은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실증된 변수의 관계를 통합했다 그랬잖아요. 독창성이 떨어지는 거죠. 기존에 실증된, 검증된 변수들 상호 관련만을 재구성했기 때문에 엄청난 독창적인 새로운 변수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독창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EBM 모델이다. 그래서 EBM 모델은 한번 이 모양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저장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서는 덴치의 십스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덴치의 십스 모델이라는 게 뭐냐? 이 모델은 딴 게 아니라 소셜미디어의 확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소셜미디어. 기존의 그 모든 모델들은 소셜미디어의 그라든가 이런 인터넷의 개발 발달, 인터넷의 어떤 영향력 이런 걸 갖다 좀 빼져 있죠. 그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소셜미디어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해서 만들어진 것이 십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공감, 이거는 SIPS는 여기서 공감하는 S와
확인하는 I야, 참가하는 participate, 참가하는 P와 공유와 확산, 같이 공유, 그 정보를 공유하고 또 스프레드 퍼뜨립니다. share and spread. 그래서 SIPS 해서 SIPS라는 모델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 쉽스의 모델, 그 덴츠의 모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 교재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 대한민국의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 확장이라는 그 사례가 집에 있어요. 그 사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이 덴츠 쉽스 모델을 갖다가 이해하기 아주 편리하실 겁니다. 모델 같은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면 먼저 공감을 해요. S 뭐냐, sympathize, 공감한다. 무슨 공감? 어디에 대한 공감?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곳에서 나오는 정보에 공감한다. 혹은 소비자가 그 정보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에 대한 공감. 소비자가 내보낸 정보에 대한 공감. 소비자도 정보를 내놓지 않습니까? 이 현대 소비자 세대.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현대의 프로슈머 소비자들, 신소비자들은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보에 공감을 한다. 그럼 일단 공감은 했어요. 나한테 괜찮겠다. 나한테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 괜찮겠다. 근데 그냥 바로 여기 우리가 참가하진 않죠. 어떤 단계를 거쳐? 확인하는. identify.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정보가 필요한 건지, 아니, 필요한 정보였는데 정말 맞는 건지, 그리고 소위 요즘 얘기하는 가짜뉴스는 아닌지, 를 한번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서 맞네. 나한테 유익한 정보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네. 그러면 우리는 참가를 해요. participate. 참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가를 하는데 참가하는 형태는 좀 달라요. 내가 구매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좋아요. 혹은 리트윗 이 정도만 해주는 거죠. 괜찮겠는데요? 동의해주는 정도 수준의 참가도 있고 직접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주는 참가 형태도 있다. 그러고 나서 만족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다시 확산을 시켜요.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 공유하고 다시 한번 확산돼, 스프레드. 그러면서 이걸 갖다가 다시 보내드죠. 여기서 다시 우리는 반복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쉽스 모델의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스 모델은 특징이 이런다는 걸 보면서 그 공감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기업들은 커뮤니티를 꼭 만들어내요. 이 참가 형태에 따라서 팬이라든가 응응자, 서포터, 전도사들의 역할을 하는 것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왜? 공감하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쉐어도 하지만 스프레드도 하거든요. 확산도 시키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기업의 뭐라 그래야 돼? 이미지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브랜드가 널리 알려지게 되겠죠. 여튼 상당히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서는 확인을 하는 작업들 가죠. 왜? 소비자들은 똑똑하죠. 의심이 많아요. 그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기업에서 거짓 정보를 갖다가 거짓으로 내놓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반감 감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 망합니다. 잘못된 것들, 댓글 한번 요즘에 댓글 한번 달기 시작하면 완전히 그냥 끝나죠? 악마 사냥 해버립니다. 그냥 초토화 시켜버리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고개 숙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기업체들. 항상 성실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요. 거짓을 보내서는 안 된다. 항상 성실하고 투명해야 돼요. 요즘엔 누가 어떻게 알아내는지 다 알아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성실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참가 형태가 있다 그랬잖아요. 참가자는 전부 다 구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나 구매하는 행위도 있지만 구매하지 않는 긍정적인 댓글 다는 사람들의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인에게 추천하는 형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세 모델에서는 이 구참가 형태 네 가지로 나눴어요. 첫째가 전도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구매도 해요. 구매도 하고 회사에 건의도 합니다. 개선안도 새로운 것 제안도 하게 하는 거죠. 다음에 서포터들은 어떻게 해요? 상품 구매하는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에요. 로얄이에요. 충성도가 아주 높아요. 네? 주식까지도 삽니다. 이 회사 멤버십에도 가입도 하고 다음으로서 이제 응원도 합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거죠. 이 사람들도 그 상품 구매를 합니다. 이 팬이라든가 로얄 소비트, 서포터라든가 전도사 이 세 개의 단계에서는 전부 다 상품 구매를 해요.
상품이 됐던 서비스가 됐던 구매를 하는 형태들입니다. 구매하는 형태. 그러나 마지막에 참가자는 어떤 형태다? 구매는 안 해요. 그 사이트를 보게 되고 거기에 공감한다. 뭐 별 생각 없이 팔로우도 달아주고 좋아요, 라이크도 눌러주고 리트윗도 합니다. 네? 그래서 컨벤션 같은데 캠페인 같은데 참석도 하고 이런 형태로 네 가지 형태로 참석을 한다라는 거죠. 전도사로서, 서포터로서, 응원자로서, 참가자로서 이렇게 참석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십스 모델에서 보는 참가 형태의 소비자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고 구매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정보가 정말 좋았고 그 제품 서비스가 다 마음에 들고 만족하게 되면은 다시 또 공유를 하죠. 우리 인간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네트워크 환경에 사는 자기도 모르게 수없이 많은 여러 군데에다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가족도 있지만 여기 학교, 과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네트워크가 돼 있죠. 그것도 또 작게 보면 같은 학년, 그러다 군대 갔다 오면 또 다른 학년도 같이 또 알게 되고, 또 동호회에 가입되는 동호회 모임에도 여러분 네트워크 형성돼 있다. 또 주말에 교회를 가게 되면 교회에 또 네트워크도 형성돼 있고, 종교 생활을 한다면, 아니 다른 취미 생활을 한다면 그 취미 생활 하면서도 네트워크 형성돼 있죠. 그래서 뭔가 자발적으로 나 요번에 이런 걸 이용했더니 상당히 좋았더라. 확산을 하게 되고 공유를 하게 돼요. 그런 새로운 또 공감된 것을 야기시킨다라는 것이 이 십스 모델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델의 특징은 뭐다? 소비자 구매 행동, 의사결정 과정에 미치는 변수도 찾아내고 변수들 간의 관계도 규명을 해줬고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만드는 체계예요. 그래서 항상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또한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갖다 좀 계량화, 숫자화 시킬 수 있어도 해결해 준 게 모델이라는 거죠. 이 현대 소비자 행동의 모델들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 한계점은 있습니다. 이게 보편적 요소만 규명이 된 거예요. 아닌 사람들도 많아요. 서로 다른 방향을 보여주는 소비자들도 많죠. 음? 갈증을 느낄 때 누군가는 물을 먹기도 하지만 또 다른 걸로도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저는 당황스러웠던 게 술 먹고 그 다음날 해장하는데 누군가는 날계란을 먹어도 해장이 되더라고요. 참 재밌더라고요. 여튼 보편적인 요소만 규명이 돼 있지 좀 더 다른 소비자 행동이 나오는 거는 그건 안 돼 있다. 그다음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 모델에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즉 변수들의 중요성이 또 다 다르다. 또 영향력도 다르다라는 거죠. 또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장 내에서도 개인마다 모델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는 없다.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은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내가 관심을 갖는 정도, 관여도에 따라서도 항상 다르다. 이런 한계점들을 가졌는데 이 모델이 한계점을 가져 있는 게 있다고 해서 모델의 유용성, 모델의 좋은 점, 모델의 역할을 갖다 제약하는 기보다는 특정 상황에 항상 맞도록 조절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소비자 행동 모델을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